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비넷의 조인산 대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전문의 과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출신의 기업가입니다. 국내외 제약사에서 근무하면서 신약 관련한 다양한 일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에 인연이 돼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그런 임원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바이오 붐이 일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투자와 창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붐이 막 시작되려던 2014-15년도에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고 그리고 한 4, 5년간 국내외 바이오 기술을 사업화시키는 투자, 육성 담당 일을 하면서 과연 성공적인 신약 또 의료기기 이 사업화 기술은 뭔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제가 이제 투자 육성 담당하는 임원에서 거꾸로 제가 벤처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이제 거꾸로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 됐죠. 입장이 역전되다 보니까 전에 벤처 회사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더 잘해드릴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조그마한 벤처 기술 가지고 벤처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투자 담당, 육성 담당했던 임원 그리고 현재 벤처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산학병 협력을 위한 고려사항, 현실적인 그런 고려사항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지난 겨울 사진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마스크를 쓴다는 게 이상했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벗으면 이상한 세상이 된 거죠. 뉴 노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뉴 노멀이 우리 사회에 이런 마스크 쓰는 그런 사회적 현상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 부의 재편까지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줌 많이 쓰시죠. 줌을 만든 이런 창업자도 큰 돈을 부자가 이제 되셨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몇 달 전 자료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 엄청난 부호가 되고 계시고 그다음에 게임 회사, IT 기반의 게임 회사들도 큰 대기업이 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회사가 조만간 상장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몇십조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카카오가 시총 3위의 기업이 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의 재편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테크 컴퍼니 또는 헬스케어와 바이오라는 키워드 이 두 가지가 이런 부의 재편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작년 여름에 보도자료를 제가 캡처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헬스케어 관련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개편하는 그런 일들도 같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또는 4차 산업이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가파르게 데이터, IT 또는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혁신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호재를 만나셨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되실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헬스케어 관련해서 IT와 결합해서 큰 그런 혁신들이 기존 산업을 재편하는 혁신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면 무슨 브라이트 헬스, 클로버 헬스, 오스카 헬스 이런 기업들이 작게는 1,500억, 2,000억, 많게는 몇 조 단위의 투자를 받으면서 미국의 헬스케어 시장을 가파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바이오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이
여기 뭐 3천억부터 1조까지 투자를 받으면서 새로운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헬스케어 바이오 관심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이제 자릿수가 하나 다르지만 과거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었던 돈들이 국내 바이오텍에도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10년 전에 저도 이제 외국계 제약회사를 다닐 때 국내 제약회사로 이직을 할 때 열의 9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약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다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국내 제약회사로 이직을 하느냐, 제네릭만 만드는데, 그런 충고와 조언을 저한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신약 개발 역량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어떻게 보면 패배감이 팽배했던 그런 과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 영국, 독일에 비해서는 신약 개발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신약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험 있는 인재,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신약 개발, 의료기기 개발에 눈을 많이 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더 큰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이제 의학의 대가이신 병원의 교수님들이 기업을 하신다, 기술을 개발하신다라는 사례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또 창업을 하신다 이러면 좋은 인식을 받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병원에 계신 훌륭한 의학자들이 창업을 하시는 일들이 많고 기술 개발을 하셔서 라이센싱, 기술 이전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에 연구 중심이다, 데이터 중심이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런 기술 개발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이제 그 처장님께서도 고려대 기업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육성 R&D 과제를 통해서 여러 기업들이 병원에서 잘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학과 병원의 기술이 기업과 함께 사업화된다는 것은 모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총칭할 수 있는 산학병 협업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술이 사업화되는 과정이 일률적이지만은 않죠. 다양한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병원이나 학교가 기업의 연구 과제를 수주해서 연구 용역을 지원할 수도 있을 거고, 기술을 라이센싱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모델도 있을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벤처기업과 수익을 쉐어링하거나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방법을 결정하는 그 핵심은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담당 연구팀 PI의 역량이 어디까지인가, 또는 어떤 경영진과 인연을 만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제 지인의 이제 스토리인데요. 바이오 영역은 아닌 IT 쪽에 종사하는 벤처기업 대표인 제 지인의 이제 좀 스토리예요. IT 쪽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했는데 사업이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대기업들과 만나도 탐내는 그런 기술을 보유했는데 왜 사업이 안 되는지 저도 좀 의아해서 여러 번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차츰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바로 회사의 구조가 이유였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회사의 지배 구조, 그리고 지분 구조가 꼬이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술 기반 연구진, 기업 관계자분들도 기술이 팔알로 중요하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담는 그릇, 즉 회사의 파운데이션이 바로 서지 않으면 회사가 제대로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파운데이션을 공고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노력을 쏟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은 과학이고 사업은 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어떠한 심리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잘 맞는지, 그리고 그러한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기술 제공자와 기업 간은 서로 좀 더 솔직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이해관계를 맞춰볼 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입장에서는 그 기술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술이 실제 서비스와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저는 헬스케어 바이오 영역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초기 기술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황금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을 도입할 때 내부 팀들과의 협업이 원활할 건가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R&R이 명확한 연구 용역을 주는 경우에 내부 팀들과의 갈등 요소가 적습니다. 그런데 라이센싱을 하거나 병원이나 학교의 연구를 이어받아서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내부 또는 외부의 연구자들이 의견 충돌로 꽃을 피워보지 못한 채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더러 조인트 벤처 같은 그런 구조를 쉽게 생각하는 벤처기업 대표님들도 더러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는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인 그런 구조고, 특단의 결속력과 인내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적인 구조에 대해서 경험 있는 사업가와 학교와 병원이 함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학교와 병원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직접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그리고 병원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서 이런 정글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저는 첫 번째 갖춰야 될 자세는 바로 의뢰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벤처 기업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의뢰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벤처 창업자는 직원한테도 을, 파트너한테도 을, 정부한테도 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판교에서 데이터 관련 IT 기업을 운용을 하는데, 요즘 개발자 채용에 있어서 개발자들이 저와 저희 회사를 인터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의뢰 자세로 인재 채용을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아닌 사업의 영역은 융통성과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서울대 병원의 모 교수님 스토리입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정말 의뢰 자세로 기업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있었던 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열린 자세로,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기술 개발을 함에 있어서 특히 신약 기술, 그리고 의료 관련된 기술들은 재현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전임상의 재현성 부족으로 인해 약 30조에 이르는 돈이 낭비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임상 단계에서 10번 중에 9번이 재현이 된다면 임상 개발 단계에서는 1000번 중에 999번이 재현이 되어야 되고, 생산 단계에서는 100만 번 중에 99만 9,999번이 무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른 말로 연구실의 기술이 실제 사업화 기술로 가기까지는 난이도가 로그 스케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상의 경우 비임상 단계의 기술이 할지라도 생산 난이도까지 고려한 라이센싱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많은 플랫폼 기술을 검토했는데 생산 단계까지 역량을 가진 연구팀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 단계 연구팀들 중에 적어도 뒷단계 생산까지 염두하고
그런 재현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연구팀을 만나게 되면 신뢰도가 무척 상승합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실제 기술 도입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은 참으로 긴 여정입니다. 각기 다른 여정에서 각기 다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약 혼용 때문에 수천 명이 들어간 임상 시험이 실패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런 보도 자료도 여러분들 접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각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미리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바이오 헬스케어의 리더는 기술이 아닌 사람을 보유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바이오 산업에 굉장히 많은 돌들이 지금 몇 년 동안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창업자들이 신약 개발에 성공하고 훌륭하게 엑싯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정작 돈은 자본이 벌어가고 창업자는 신약 개발이라는 긴 싸움의 덫에 갇혀서 되게 힘든 경우를 보곤 합니다. 창업 직후에는 대규모 투자를 받는 게 소원이고 그 다음은 상장을 하는 게 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도 더 큰 고민과 걱정을 갖는 창업자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초기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이 기업이 되겠다라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경험을 들으시는 게 계획을 탄탄하게 하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데 창업자의 큰 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을 실천할 사람들은 바로 임직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직원을 노동자가 아닌 파트너로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벤처 같은 굉장히 작고 린한 조직은 이런 파트너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임해줄 때 진정으로 회사가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된다고 봅니다. 병원과 학교에 계신 분들께서 기업 소속으로 겸직하실 때 간혹 겸직에서 오는 이해상충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전적으로 봉직하는 그런 회사의 임직원들이 이런 이해상충을 보면 임직원들의 사기가 꺾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영역은 투자를 받는 일이 필수입니다. 좋은 투자처를 만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유치 과정에서 제출하는 플랜보다 실제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험 있는 투자자라면 그 돈으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금방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낙관적이지 않은 보수적인 사업 계획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바이오 헬스케어 영역에 종사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영역은 단 한 명의 천재 혼자 모든 거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이 모든 경험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각기 다른 전문 분야의 인재가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조직이 힘을 합쳐야 성공의 확률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학교, 병원, 기업 분들께서 서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실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긴 호흡과 긴 안목으로 대한민국의 기술 사업화를 여러분들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